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1월 14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일단 바이든의 초청에 응해서 백악관을 방문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큰 분위기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제 하루에 뭐 한두 건씩 해서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국내 상황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견고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국방이나 해외 현안들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전문가청 기준입니다. 기대와는 좀 어긋난다. 왜 그럴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이야기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 선입견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걸 참고하고 좀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지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서 생각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났습니다. 그림이 좋아서 이걸 뽑았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평화적 정권이 양. 자, 바이든이 이제 요청을 해서 갔죠. 평화적 정권 이양이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의 입장이 상당히 날카로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오콘 또는 딥스테이트의 핵심 주자인 룰란드가 비키 룰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꺾였다. 자, 현실 타협적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게 이제 미국의 유능한 점이죠.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까지 밀어붙여보고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거기서는 굴복하는 겁니다. 새로운 타협을 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250년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봐지고, 제가 여기서 아직까지 이제 오늘 인선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확실치 않은 부분은, 그거죠. 그런 딥스테이트와, 트럼프가 타협을 하는 지점? 예, 요 지점이 어디냐라는 것이고, 바이든과 트럼프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걸 추진했기 때문에. 근데 감히 언론에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노출할 수 없는 부분이. 그건 갑작스럽게 발생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남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북미 문제죠. 제가 그 생각을 왜 더 짙게 하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미국이 가진 여러 현안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동맥경화도 있고, 심장도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엉망인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도 멀쩡한 사람들 많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자, 그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게 대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딥스테이트를 인정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미국 대중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중이 트럼프를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살림살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가가 너무 오르고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자, 경제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소위 우리말로 하면 공약인데, 그 과정에서 그 중에서 제일 어설퍼 보이는 게 제 소견으로는 경제 분야 정책입니다. 지금 트럼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단지 관세를 올리는 것으로 미국 기업을 지킬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미국 기업은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제조업이라는 부분이 진짜 중요하죠.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잃게 되면은 금융이 아니고 제조업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농업이나 하여튼
우리 몸에 바로 다가올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금융시장 한 바퀴 굴려서 오는 게 아니라 자, 그 과정에 있는데 미국의 농업은 지금 그 수출의 대부분을 중국에 기대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갑자기 관세를 올린다? 그럼 중국은 러시아 가서 사면 돼요. 남미에 가서 사면 돼요. 똑같은 물자를. 즉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빨리 망가지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트럼프 진영이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거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대중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을 어루만져 준다는 차원에서의 선거적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궁극적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어요. 미국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때 일론 머스크한테 기회를 줘서 전 세계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술인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바이든이 이어받아가지고 이것도 아무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목숨을 걸고 트럼프를 지지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왜? 바이든이 그 사이에 트럼프가 만들어줬던 시장을 또 확대하고 미국의 우위로 땡겨올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거든요. 지금 전기차마저 중국이 훨씬 잘하잖아요. 미국 우리보다 못해요? 즉 미국이라는 기업 그들의 노조에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 같은 매니지먼트 스타일로 돈 넣고 돈 빼먹기 주주이익 최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모든 기업의 매니지먼트가. 자, 그랬더니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계속 월급이 깎이고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더 싼 인력으로 대체되고 그럼 기술적인 안정성이 떨어지죠. 보잉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게 모든 제조업의 일반화된 현상이에요. 즉 미국 패권에 기생된 형태로 기형화된 거예요. 근데 미국 패권이란 껍데기를 딱 던져버리고 세계 시장에 경쟁해라 나가서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기차 예를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경제 관련 공약은 뒤에 뭔가가 있다. 트럼프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봐서는 그게 더 느껴지거든요. 대안이 있어요. 근데 대중한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대외 관계를 고려했어도. 그래서 그 점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걸 이번에 인선 과정에 나오는 잡음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지적을 받는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고 44살이에요. 4살이 5살인지 미군 출신이고 제가 기억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소대장 했던 건 나이가 44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 다음 폭스뉴스에서 그 관련 분야 호스트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뽑았다. 미국 국무부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으로 이 사람을 뽑았다. 저도 참 난감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럼 트럼프가 그걸 뻔히 알면서 단지 나한테 충성심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다. 그런 의견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미국 내부 의견들을 볼게요. 폴리티코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짤막하게 제가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피트 헤그세그 더 보잡이다. 예,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공군 장관, 해군 장관, 육군 장관이 밑에 다 있는데 그럼 이제 세력들이 얘에 대해서 충성을 하겠느냐?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옛날 노무현이 그 당시 검찰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강금실 여자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그런 거랑 살짝 비슷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터 헤그세그 본인한테 제가 좀 미안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다. 이 사람의 목적은 기존에 뭡니까 군산복합체잖아요. 군하고 바깥에 있는 방산업체가 같이 해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혼란을 준다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따로 한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F-35에 대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 그 실상을 파악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화를 낸 내용들이 나와요. F-18로 대체하자. 이거 미친 짓이다. 자, 지금 미 국방이 약해진 이유는 뭡니까? 고비용인데 제대로 된 무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육군, 해군, 뭐 공군도 같을 겁니다. 전략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진다. 이제는 좀 있으면 러시아한테도 질 거예요. 자, 그걸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다 이해해 줄 수는 없어요. 예, 그런 돈키호테 역할을 하기에 적당한 인물이다. 그리고 좀, 때가 묻게 되면은, 역할을 교체하면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원하는 일은 국회에서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 통과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고 거기 더하기 유태인 기반의 자본이에요. 그들이 미국을 버리지 않고 트럼프 속으로 끌려 들어와야 돼요. 바이든은 완전 지배당했죠. 그 파워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 트럼프 인선에 녹아 흐른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딥스테이트나 유태인 기반의 자본이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는 트럼프가 확실하게 역량이 검증된 미국을 혁신시킬 수 있는 인재들을 넣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 국무장관, 안보보좌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어리숙한 인사들이 좀 넣은 거예요. 자, 이것은 트럼프나 또 다른 세력이 독자적으로 컨트롤하겠다. 이것은 오늘 바이든이 트럼프를 초청한 것처럼 그게 묻어 있는 거예요. 딥스테이트와 또는 미국의 자본을 전 세계 자본을 주무르는 유태인과의 타협선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들 인사들을 제시했다. 희생양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 흔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중국에 대한 경제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거든요. 새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딥스테이트와 유태인 자본의 입맛에 맞을 수 있는 인사들을 제기했지만 그 인사들은 전부 다 누구냐? 대중국 강경파들이에요. 자, 유태인 자본이 미국을 버리고 그 다음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1번 순위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양수 겸장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제 의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제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위에 제가 가끔 인용을 하는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보면 볼수록 자기들이 속한 분야에 집중이 돼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 제 채널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석을 하는 것은 여러분, 종합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더글라스 맥그레거도 인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 다음 밑에 찰스 프리만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당연히 미국 기준으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친이스라엘계에 의해서 많이 공격을 받았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엘리트층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사람들이 아웃사이더예요. 네, 찰스 프리만입니다. 예, 여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제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외교와 국방과 관련된 인사들의 그 선정이 나중에 뭐 어떤 많은 부분들은 장관 같은 경우는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어리숙한 사람들이 많다 해서 어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친이스라엘계고 반중국이다. 일단 여기서 하나는 뭐냐면 반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닌 거예요. 반 러시아도 아니에요. 자, 그거는 쉽다는 거예요. 그 정도 타협은 됐다는 겁니다. 전선이 우크라이나전을 끝낸다라는 것으로. 그 다음 반 이스라엘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물론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땜빵으로 넣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걸 이 분들은 더글라스나 프리만은 모른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친이스라엘계 자본을 완전히 배제하고 적대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색깔을 분명하게 했을 때 그들이 미국을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불구하고 시야라는 부분이 있어. 예, 예. 자, 이 프리만은 이 사진 보세요. 닉슨이 그 당시 주원내입니다. 1972년이고 이래가서 그냥 핑퐁 외교 이렇게 해서 중국이 미국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을 구소련에서 떼어놓게 됩니다. 이 18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구소련이 붕괴되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크게 소련을 구원해 준 바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의 대박 승리예요. 즉 이것은 뭐라고 할까? 미국이 되게 두려운 대상이었던 소련과 치렀던 냉전을 이길 수 있게 했던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30대였던 체스 프리만 사진 가운데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중국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아랍어도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높은 어떤 책임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계의 공격을 받았죠. 친중국이다 라는 이유로.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본심 그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올 거야. 러시아랑 타협할 거야. 그리고 중국과도 전쟁하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프리맨하고 더글라스 맥그라그의 이야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왜냐? 중국하고 지금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중국한테 각을 세우지 않고 미국이 그러면은 지금 달러의 패권에 기대해 있던 그 70, 80년간 기대해왔던 세력들이 내가 중국보다 못한 나라라는 것을 쉽게 인정할 때 오는 그 후폭풍,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유태인 자본이 달러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위안화 같은 거죠. 그게 미국을 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지금 가장 큰 부담 문제는 이제 바이든의 이제 희한한 짓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가깝게 했다는 거죠. 그죠? 러시아는 타협이 가능한 부분인데, 자, 거기서 러시아와 타협을 하면서 중국에 집중을 한다는 게 맞아요. 그게 미국 생존을 위해서도. 거기서까지 포기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부 문제만 단속한다고 해서 미국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7, 80년 동안 세계 패권국으로서 그 지위에 기반한 경제 구조가 성립이 돼 있는데 네오콘이라는 정치적 조직이 그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경제 구조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 대중국 강경파들을 어린 젊은 사람들을 넣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타이완을 디딤돌로 삼아서 중국과 전쟁을 한다? 이거는 과잉입니다. 과잉.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점에 대해서는 이 프리만이나 맥그레거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그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크라이나전이 북미 종전협상과 연동이 되어 있다.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미국과 긴장이 촉발됐을 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본인들 생각의 틀에 넣지 않는다?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점을 미국 국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잡으면 묶어둬야 된다. 그리고 내가 4년 동안 그리고 향후 특히 1년 정도 어떤 탄력이 붙어 있을 때 해결해야 될 일에 북한이라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좀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의 지금 부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그들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푸틴이 계속 인지하고 있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자, 그거는 좀 두고 봐라예요. 자, 그것은 미국에 있는 핵심 엘리트들 그리고 유태인 핵심 엘리트들도 모르는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류 역사라기보다는 우리 한반도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짜릿한 순간, 뭐 잘 될지 잘못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죠.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복받은 세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인간의 인생에서 그거 이상 더 바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큰 흐름이 좋고 뭐 미래 일은 모르죠. 진인사 대체명이죠.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흐름을 이해하면서 결과물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대박인 거죠, 여러분.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맥그레거가 그걸 정리를 잘해주고 있죠. 루비오 국무장관, 안보부 장관, 발처, 국방장관, 헤그세거. 이렇게 되면 몇 년 전에 중국과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다. 이게 저는 그가 명민한 판단을 내리지만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예상과 다른 인선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분야들 말고 다른 분야에서의 인선들도 이래야 돼요. 어설퍼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견고해요. 여기서만 그래요. 예. 즉 이들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여차하면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에 맥그레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맥그레거의 성향을 봤을 때 맥그레가 이제 국방장관 갈 수 없어요. 지금은. 그의 성향을 봤을 때. 중국에 압박을 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태인계 자본이 중국에 대해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을 하죠. 맥그레거식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과 승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빠져나와야 된다 이러면은 그 자본이 어이구 바보네 완전히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준비가 덜 된 중국으로.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이 공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점인데 지금 미국의 인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부분은 끝났어요. 끝났는 정리가 됐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1,0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고 뭐 국제적인 영향력도 적죠. 그 나라 자체만으로는 큰 제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들을 지원하는 유태계 세력이 미국에서 자본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이스라엘 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당연히 종전이죠. 끝내야 되죠. 미국이 더 이상 끌려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걸 되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여태까지 아까 더글라스 맥그레도 그랬고 찰스 프리만도 이야기했잖아요.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로비스트들한테. 여기서 그러면 트럼프가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냉정한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분란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마이크 허컵이에요. 예전에도 주 이스라엘 대사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만의 입을 빌리자면 이 사람은 시오니스트다. 즉 이란을 폭격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자,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제가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보시는 이 폭스뉴스 인터뷰를 봤습니다. 유심히. 이 앵커는 계속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류예요. 근데 허컵이 이 양반의 답을 봤을 때 큰 예민한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노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미국이 바뀐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되게 복잡한 의사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이 의사 과정은 미국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이 항상 보는 사람이에요. 만나고 대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주 이스라엘 대사는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하고 에게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트럼프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뽑혔다. 고민 끝에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럼 트럼프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거죠. 21년 말에 제가 썼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없으시라고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거대한 딜입니다. 예. 자, 박근혜가 물러날 때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됐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편에 선 것으로 미국이 판단을 했고 실제 그랬지요. 그래서 박근혜가 물러나는데 미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도 이미 반점은 미국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내고 한반도라는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것을 점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게 러시아가 이미 뒤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북한을 설득해 줄게. 우리가 북한도 지금 사실 불만이 많아,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러시아가 힘을 써주겠다고 해. 러시아 많이 올라왔잖아. 그리고 미국 너희들도 러시아랑 손을 잡아야지. 러시아와 중국을 같은 편으로 같이 이제 미국에 저항하게 만들 거야.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 되게 유감이 많아. 아까 보여드렸던 닉슨이 그리 가서 미국의 세계에 편입했죠. 그래서 소련을 밀어냈죠. 그 다음 미국이 이야기를 했죠. 중국은 충분히 컸으니까 미국의 죄송합니다. 일본과 플라자 합의할 때처럼 내 밑으로 들어와. 위안화 환율 올리면서 중국이 거부했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앙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서로 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좀 바이든의 일이다. 자, 그 가운데 교통 정리를 한 것이 문재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북한을 설득한 거죠. 즉 냉정하게 상황을 다 파악한 거예요. 야, 김정은, 너 러시아가 도와주면 어때? 내가 보장해 줄게. 미국이 너희를 공격 안 하게 해줄게. 네 핵무기 개발했잖아. 그걸로 거래가 돼. 미국은 중국이 향후 적으로서 성장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 이미 거부했거든. 자, 이 이야기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12월에 정의용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종전선언 문안 한미간 사실상 합의를 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촉발시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 바이든은 일가시 바보짓을 많이 했지만 바이든의 재임 기간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크게는 자극하지 않았고, 남한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계속 견제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장난을 치지 못하게. 그리고 지난번에 한 달 좀 전인가요? 캠벨이 다녀감으로써 그때 눌란드에 이어서 캠벨,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바이든을 초빙한 것처럼 그 점에 있어서는 부드럽게 전이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것과 투트랙이에요. 이거하고 자본을 쥐고 있는 유태인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만날 거예요. 현재 유태인계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압박을 넣는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이런 이야기 했죠. 남북, 미중, 4자 종전선을 제안했죠. 자, 원래는 남북만, 북미만 하려고 했죠. 남한은 사실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죠. 중국은 서명을 했었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 미, 중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미국한테 압박을 넣은 겁니다. 사실 중국 큰 관심 없는데 북한과 미국 간의 종전선언하면 끝인데 여기서 미국이 뻘짓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중국이 관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압박을 넣었다고 봐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다. 긴장 관계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제가 넣은 거고요. 이게 21년 12월 30일 즉 북미 종전선언이 물 건너갔을 때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의 전운이 깊어갈 때예요. 그래서 푸틴이 신경을 써서 문재인한테 축전을 보냅니다. 이게 2021년 12월 30일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굳이 여기 넣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이 유라시아 세력, 해양 세력 또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큰 타협의 결과로 우리는 거기에 어떤 부수적인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푸틴이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유행 속에서 양국은 협력을 발전시켰으며 양국 수교 30주년에 맞춘 상호 교류회 행사를 그때 우리한테 이제 쇠빙 LNG 선 수십 척 대우조선하고 당시에 삼성중공업한테 현대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줬죠. 선물로. 진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어요. 볼게요. 우호적인 양국 국민의 복지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국제적인 현안들에 대한 대화와 공조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대화를 해왔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중국은 배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됐네. 그 결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게 됐지만 그 노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해석을 하자면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의 결과로도 북미 종전선언을 탈출구로 삼아라. 그래서 다시 한번 중국을 제끼고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것은 그때 한국이 남한이 제안한 그 틀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완벽했다. 이것을 푸틴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좋은 결말이 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복귀될 일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역사적 평가를 엄청나게 받아야 될 부분이겠죠. 제가 추정컨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발다이 포럼에서 프로페서 글렌 디센이라는 노르웨이 교수가 물은 거고 제가 위키피디아를 받아보니까 친러적인 교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좀 스케일이 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드려보면은 다극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극화가 돼서 유라시아 대륙 세력이 통합이 된다.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핵심은 여기서 이야기를 감히 하진 않지만 푸틴과 대한민국 정부가 해왔던 일을 봤을 때는 미국과의 타협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즉 이때까지 해양 세력이 전 세계 패권을 지배해왔지만 그걸 유라시아가 뺏어간다는 게 아니다. 그게 중국이 가져가면 뺏어가는 거예요. 왜? 단절고리를 다 끊어버릴 거니까. 해양 통로를 봉쇄해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중국해를 봉쇄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함정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 세력이 접점을 구축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질문과 대답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서방에서는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지역이 큰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는 거예요. 뜬금없죠, 약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크라이나로 나토가 확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 코카사스 지역에 있는 뭐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미국의 딥스테이트 생각은 뭐냐? 러시아의 푸틴을 붕괴시킨다. 러시아의 친나토적인 국가를 형성시킨다. 정부를 형성시킨다. 그래서 나토 국가들과 같이 만들어 놓는다. 계속 압박을 가해서 포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목적은 뭐냐? 중국이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생산력은 많지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자본주의의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자본주의의 극단점을 지금 중국이 사실은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데잖아요. 계속 시장이 커져야 돼요. 팔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요. 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니까. 문화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까지 먹게 되면은, 영향권 내에 두게 되면은, 그리고 남중국해와 동북아 해안을 봉쇄를 하게 되면 미국 해군으로 중국은 1대1로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전복시킬 수 있었으면, 푸틴을 밀어낼 수 있었으면 중국을 포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이. 밖으로 연결할 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이 지금 글렌 디슨과 푸틴의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푸틴이 이겨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한테 기회는 있다. 우리는 늘 버리지 않겠다. 러시아 이야기는 그거예요. 중국과 다르게.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총전선을 해라. 남쪽에 누군가가 북쪽에 이야기를 잘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네. 왜? 러시아가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일본으로 갈 수도 없고 중국으로 갈 수도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서방에 있는 유럽이 여기서 이 글렌 디슨이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반도로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 즉 미국과 계속 연결할 수 있는 한 세상 해양 세력과 연결하는 출구로서 우리를 삼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요. 근데 EU라는 조직으로 묶여있지만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푸틴이 한반도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한반도 남북한만 딱 되면 러시아와 영토가 바로 연결돼 있고 지정학적 모든 조건이 다 해소가 돼요. 유럽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추운 바다, 겨울에 어는 바다를 통해서 빙빙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점에 있어서 여기까지 정도 오셨으면은 왜 푸틴이 한반도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 예.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푸틴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반도 남북의 상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즉, 이 뜻은 기본적으로 이 계획은 한반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쪽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을 설득하고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반색을 했다는 거고, 트럼프도 정말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 4년 동안 날아간 거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전쟁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코로나까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큰 매력을 느낀 푸틴이 그것을 우크라이나전을 잘 해소를 하면서 미국과의 대타협점을 찾는 계기로서 오히려 활용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 손을 잡으려고 한다. 이것이 트럼프가 이번 인선 과정을 통해서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다. 이 정도 되면은 미국 경제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안보나 국방 관련된 외교 관련된 인선은 미국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유태계를 위한 어떤 마사지용이다. 그렇지만 그들도 오랫동안 속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중국, 반중국 전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미국의 달러가 살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줘야 된다. 그것은 푸틴이 제안한 것이고
우리 한반도가 제안한 것이고 우리 남쪽이 제안했던 것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타이밍이 왔고 하겠다 했을 때 1년도 안 남았죠.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형식을 취할 거예요. 왜? 우리가 미국의 우방이니까. 그래서 딱 조건은 명확해요. 바이든이 유일하게 지켜줬던 약속, 해줬던 압박.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라. 이 요청을 트럼프가 윤석열한테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무거운 무게가 실려 있었을까, 실려 있게 될까, 이걸 저는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윤석열은 이런 젤렌스키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하겠고, 지금 제가 이제 예상하는 것처럼 젤렌스키와는 좀 다르지만 네타냐후도 결국은 전쟁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젤렌스키는 좀 불쌍한 경우지만 처음에는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크라이나를 망치는 원흉이 돼가지고 이런 말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핵무기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거되겠죠. 만약 그런 게 된다면. 근데 이게 우리 윤석열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윤석열이 배짱이 있겠느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거 여러분 좀 생각 다르게 해볼 수 있어요. 배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때는 뭐냐면은 당위성은 있는데 그리고 가능성이 뭐 49%, 50%, 51% 조마조마한데 이것을 밀어붙이는 힘, 그게 배짱이라는 것이고, 예전에 보면은 되게 잔혹한 살인마나 연쇄 살인범들을 보면은 의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남들한테 폭행을 쉽게 가할 수, 힘으로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그런 범행을 할 때는 뭐냐면은 내가 불안하고 내가 약하다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걸 제압하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착이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여러 사람을 목숨에 상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윤석열은 배짱으로서 이런 핵무장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공포에 질렸고 내가 구석으로 몰렸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밖에 이게밖에 안 보이는구나,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짱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